유럽은 무기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의 결손은 단순한 정책 지연이나 예산, 문제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착각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다. 오늘날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전략적 태도 변화 이후 유럽은 자신들이 여전 과거의 안보 환경에 살고 있다고 오판해왔다. 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유지되던 전력 구조를 마치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 체계인 것처럼 간주해온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 각국이 보유한 전력은 평시관리, 기준에 맞춰 최적화된 자산일 뿐 즉각적인 고강도 전쟁을 전제로 한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이 그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면에서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되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한 미국 없는 유럽의 자력 방어에 최소 10년이라는 평가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재 유럽 전력의 준비 상태를 반영한 기술적 진단에 가깝다. 이 10년은 단순히 병력을 늘리고 장비를 구매하는 시간이 아니다. 전시 운용이 가능한 지휘 체계, 탄약과 미사일의 지속적 공급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기간이다. 다시 말해, 전쟁이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시간상 전혀 다른 궤도에 서 있다는 의미다. 이 취약성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논의되는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은 약 4만 명 규모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병력은 러시아와 직접 맞닿은 동부 전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항구,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핵심 국가시설 방어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유럽 전체 군사력에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 전력을 대거 흡수해야 한다는 뜻이며 나토의 기존 전쟁 계획에서 예비 병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력을 어디에도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전력 공백은 단순히 병력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미사일, 장사정 포병,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이동했음에도 유럽은 해당 영역에서 자력으로 공백을 메울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생산 속도는 느리고 조달 절차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으며 결정 과정은 반복적인 검토와 연기로 소모된다. 프랑스가 2024년부터 한국의 천무를 미국의 하이마스 대체 전력으로 평가하면서도 2년간 실질적인 도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현재 유럽 방산 구조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대로 한국은 전혀 다른 전제 위에서 전력을 구축해왔다. 한국의 군사 체계는 전쟁 가능성이 아니라 전쟁의 즉각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안보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생산과 배치, 보급 전반에 걸친 구조적 차이다. 단기간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업 기반, 즉각 투입 가능한 가용 자원,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속도는 유럽과 최소 10년의 격차를 만든다. 이 격차는 협상이나 선언으로 줄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행동은 이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유지라는 명분조차 최소화하며 대규모 군자산 철수와 해외 원조 축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는 이미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두고 각종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를 감당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빠르게 소모되고 있다. 이 시간 손실은 매달, 매주가 아니라 전력 격차로 누적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유럽의 방산 논의는 필연적으로 현실과 괴리된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절충 무역 같은 조건들이 여전히 언급되지만 이는 전쟁 시계 앞에서 급속히 의미를 잃고 있다. 유럽 군사 싱크탱크들조차 전투 능력을 갖춘 여단 하나를 새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렵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산업협력 조건은 오히려 전력 공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문제는 어떤 무기를 갖출 것인가가 아니라 무기가 언제 전장에 도착하는가로 수렴되고 있다. 유럽의 전략적 딜레마는 여기서 명확해진다. 정치적 수사는 전장을 대체할 수 없고 장기 계획은 단기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 이미 시간은 부족해졌고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 방산의 부상은 우연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유럽이 스스로 만들어낸 시간의 공백이 필연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며
이 공백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는 다음 단계의 결정 구조에서 더욱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유럽의 방어 공백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0년이라는 시간은 상징적 표현이 아니다. 이는 현재 유럽 군사 체계가 처한 상태를 기술적으로 환산한 최소 단위의 시간에 가깝다. 다시 말해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유럽이 자력으로 전쟁, 억지력을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낙관적으로 계산한 결과가 바로 20년이다. 문제는 이 시간이 정치적 의지나 예산 투입으로 단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유럽의 군사력은 오랫동안 연합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어 왔다. 지휘, 정찰, 정보, 미사일 방어, 전략 수송의 핵심은 미국이 담당하고 유럽은 병력과 일부 전술 자산을 보완하는 구조였다. 이 구조는 평시에는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미국이 빠지는 순간 즉시 취약점으로 전환된다. 특히 전쟁 초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대량의 탄약과 미사일을 단기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유럽 내부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이 공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탄약과 포탄을 대량으로 소진했지만 이를 보충하는 속도는 전시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생산 라인은 이미 축소된 상태였고 재가동에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유럽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싸우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현실적인 계산 문제로 떠올랐다. 이 계산에서 나온 답이 바로 수년 단위의 준비 부족, 즉 10년 공백이라는 표현으로 집약된 것이다. 나토의 전쟁 계획 역시 이 공백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 시나리오에서는 유럽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 약 30만 명이 단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축소할 경우 유럽은 자체적으로 약 50개 이상의 전투여단을 새로 조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단순한 병력 동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체계, 장비, 훈련, 보급을 모두 포함한 전투단위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유럽의 군사 구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논의되는 4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 계획은 유럽 전력의 숨통을 더욱 조인다. 이 병력은 러시아와 직접 배치하는 전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 주요 도시와 항구,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시설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즉 가장 숙련된 병력과 장비가 전선이 아닌 후방 고정 임무에 묶이게 되는 구조다. 이는 유럽 전체 전력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예비 자산을 사실상 소진하는 결과를 낳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군사 계획은 점점 비현실적인 가정을 포함하게 된다. 평시 기준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조달 일정과 예산 배분이 전시 기준에서는 의미를 잃는다. 장비 도입에 5년, 생산 안정화에 추가로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는 이미 전쟁 억제라는 목적과 충돌한다. 독일을 포함한 주요 유럽 방산국들이 차세대라는 명목으로 장기 개발 프로그램에 집착해온 결과 정작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부족해지는 역설이 발생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의 차이는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은 전력 공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군사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상시 전쟁 대비 상태를 전제로 한 생산 라인, 단기간 내 증산이 가능한 탄약과 포병 체계, 그리고 실전, 운용을 기준으로 한 배치 구조는 유럽이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다. 유럽이 10년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이미 현재형 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도 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 싱크탱크와 일부 전략가들은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식이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이다. 각국의 정치 일정, 산업 이해관계, 그리고 연합 내부 조율 과정이 전력 회복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늦추고 있다. 시간은 군사적으로 중립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유럽의 의사결정 구조는 이를 여전히 행정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10년 공백은 위협을 과장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이미 개선된 결과에 가깝다. 이 시간 동안 유럽은 방어 능력을 재건해야 하지만 전자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 개입 의지가 불확실해진 환경에서 이 공백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취약점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프랑스가 한국의 천무를 바라본 시선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지 않았다. 2024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내부에서는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평가가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평가 이후에 이어져야 할 것은 도입 결정이었지만 프랑스가 선택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무기한 검토였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조적 회피의 결과였다. 프랑스의 방산 의사결정 구조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장기간 경직되어 왔다. 자국 산업보호, 유럽 주도의 무기체계 유지, 그리고 위국 의존 탈피라는 구호는 반복되었지만 실제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천무에 대한 검토 역시 이 틀 안에서 소비되었다. 하이마스의 대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결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전쟁을 기준으로 보면 치명적인 지연이지만 프랑스의 결정 구조에서는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태도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당시 마크롱은 한국 방산을 굳이 사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이며 유럽 내부 생산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프랑스가 실제로 유럽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현실은 달랐다. 프랑스는 대량의 미사일과 포병 전력을 단기간에 생산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한계는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명확해졌다. 프랑스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적 의문이 아니었다. 천무의 성능, 운용 개념, 전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룬 이유는 외부 전력을 도입함으로써 드러나게 될 자국 방산 체계의 속도와 생산성 한계를 인정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검토라는 형식은 책임을 유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였고 그 사이 시간은 계속 소모되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안보 리더를 자처해왔다. 미국이 빠진 이후 유럽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 주장과 어긋났다. 전쟁 억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전력의 존재 여부다. 천무 도입을 2년간 미루는 동안 프랑스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유럽 자주방위의 실체를 스스로 공백 상태로 남겨두었다. 이 지연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태도는 유럽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핵심 국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다른 국가들 역시 안망에 들어갔고 그 결과 유럽 내부에서는 시간만 흘러갔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폴란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프랑스가 검토에 머무르는 동안 폴란드는 천무를 포함한 한국 방산을 실제 계약과 배치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 대비는 단순한 국가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을 언제로 사고하는가 여부의 차이를 보여준다. 프랑스의 검토는 결국 비용을 남겼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는 전력 공백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 사이 한국의 천무는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실전 배치 단계로 들어갔다. 노르웨이 역시 최종 결단을 내리며 도입을 확정했다. 프랑스가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 방산은 유럽 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택지가 아니라 이미 운용된 전력으로 지위를 바꾸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의 입지는 미묘해진 더 이상 천무를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프랑스는 이미 결단을 내린 국가들이 만들어 온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 검토를 통해 주도권을 유지하려 했던 전략은 결과적으로 시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 상식이 어떤 후속 압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보였지만 전쟁의 시간축 위에서는 가장 일관된 결정이었다. 폴란드는 무기의 사양보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정치적 명분보다 전력 도착 시점을 우선했. 이 판단의 결과가 바로 한국 방산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불과 신속한 계약 체결이었다. 이는 충동적 결단이 아니라 유럽이 놓치고 있던 시간의 가치를 정면으로 인식한 계산이었다. 유럽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폴란드는 유럽 자금을 기반으로 한국 방산을 들여왔다는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폴란드의 입장은 명확했다. 2027년까지 약 197조 원 규모로 지급되기로 한 유럽 기금은 코로나로 동결되었던 별도의 자금이며 방산, 조달과는 엄연히 분리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논쟁이 아니라 전쟁 대비 자산을 정치적 재분배의 대상에서 분리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폴란드는 방산을 복지나 경기 부양과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 태도는 지불 방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도착한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인도되었음을 공개하며 지난해에만 약 5조 원 규모의 방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금 여력의 과시가 아니라 지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유럽 내부에서 예산 조정과 정치적 합의로 시간이 소모되는 동안 폴란드는 시간을 돈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다. 폴란드 국방부의 태도는 내부 정치에서도 일관되었다. 야당과 일부 정치 세력이 지불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돈이냐는 질문으로 이를 정면으로 눌렀다. 이 발언의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였다. 전쟁 억제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손실과 지금 지불해야 할 비용을 비교했을 때 선택지는 명확했다. 그 결과 폴란드는 한국 방산 도입이 지불 문제로 지연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정시켰다. 이 결정은 유럽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다. 폴란드의 행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불편한 현실을 드러냈다. 러시아가 일정 선을 넘을 경우 유럽은 선택의 여지, 참전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최전선에 폴란드가 있다는 사실이다. 폴란드가 서두른다는 것은 곧 유럽의 위기가 이미 임계점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는 오히려 폴란드에 빠르게 대출을 제공해 K방산이 더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현실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절충, 무역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현재의 우선순위는 명확히 바뀌었다. 지금은 한국을 통해 생산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배송받는 것이 1순위다. 이는 폴란드가 한국의 생산 속도와 전력 완성도를 이미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 실행 파트너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다.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식 방산 조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유럽은 오랫동안 공동개발, 정치적 균형, 산업 보호를 중시해왔지만 폴란드는 이를 모두 뒤로 미뤘다. 대신 전투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국가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아직 가정으로 남겨두는가의 차이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증강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속도의 상당 부분은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는 폴란드가 단기간에 방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다. 유럽 내부의 시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시간을 사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구조적 압박을 주변국들에게 가하고 있는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독일의 문제는 전력이 아니라 속도에 대한 오판이었다. 독일은 유럽 방산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 기준이 유지되는 한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전쟁의 시간축은 독일의 계획표를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독일은 유럽 방산의 중심이 아니라 지연의 상징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K9 자주포를 둘러싼 독일의 태도 변화다. 독일은 약 8년에 걸쳐 한국의 K9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라는 명분 아래 자국 개발 체계를 유지하려 했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이시 AC 155 자주포를 선택했다. 원격 조정 곡사포라는 기술적 포장과 달리 이 결정에 본질은 결점 회피를 더 늦출 수 없었던 선택에 가까웠다. 뒤준을 세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놓친 상태에서 나온 방어적 결정이었다. 문제는 이 선택이 전력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독일 방산의 핵심 문제는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양산과 납기의 불확실성이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납품 지연과 유지 정비 문제로 불만을 낳고 있으며 주문 후 수년이 지나도록 전력화되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전차 주문 후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독일 방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주력 기업들에서도 반복된다. 라인메탈의 링스, 복서 계열 장비들은 한국 방산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밀려나며 호주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분위기를 맞이했다. 이는 단순한 입찰 실패가 아니라 전쟁 대비 관점에서 신뢰를 상실했다는 신호다. 빠른 생산과 즉각 배치를 요구하는 국가들에게 독일식 개발 조달 모델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자 독일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기술 우위와 전통을 내세워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전장은 그런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전쟁의 압박이 현실화될수록 독일의 느린 공급 속도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는 약점으로 전환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독일은 스스로 유럽의 방산 위기를 심화시켰다. 자국 중심의 조달 체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의 전력 보강을 지연시켰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이 한국 방산이었다. 독일이 기준을 지키려는 동안 한국은 기준이 요구되기 전에 이미 전력을 공급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쟁 결과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들어 독일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그동안 한국 방산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해왔던 분위기와 달리 이제는 한국산 전차와 포병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주도적 전환이라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현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단계에 가깝다. 독일은 더 이상 조건을 설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결국 독일의 사례는 명확한 교훈을 남긴다. 기술과 전통은 시간을 대신할 수 없고 유럽 방산의 중심이라는 자의식은 전력 공백을 메워주지 않는다. 독일이 놓친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결정의 선점 효과였다. 이 상실이 유럽 전체의 조달 구조에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는 이제 독일 스스로도 외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굳어지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공유해온 전제는 단순했다. 위기는 관리 가능하고 전쟁은 조정 가능하며 조달은 접섭상의 영역이라는 믿음이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제는 미국의 존재를 암묵적 안전판으로 삼고 있을 때만 성립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이 급속히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고 유럽 방위에서의 개입 의지가 불확실해지자 이 전제는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의 태도 변화는 그 붕괴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를 운용해온 국가이지만 전차 도입에서는 독일과의 정치적 연대를 우선시하며 한국 방산을 경쟁 입찰과 절충 무역의 대상으로 묶어왔다. 한국과 독일을 저울질하며 조건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유럽식 조달 방식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자산을 철수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권에 대한 관심을 노고로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권에 접근하며 스발바르를 둘러싼 긴장이 가시화되자 노르웨이의 전략 환경은 질적으로 변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과 해상, 통제, 감시 체계가 직결되는 공간이다. 노르웨이는 이 지점에서 더 이상 균형 잡힌 선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독일 전차는 납품이 늦었고 실전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었으며 당장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천무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이는 성능 비교의 결과라기보다 시간이 허용하는 유일한 선택에 가까웠다. 그동안 요구해오던 기술 이전, 절충무역, 경쟁 입찰 같은 조건들은 한꺼번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미국의 손이 걷어진 순간 노르웨이는 협상국이 아니라 수요국의 위치로 이동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스웨덴의 변화 역시 같은 궤적 위에 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중립과 조정의 이미지를 유지해왔고 방산 조달에서도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할 수 있으며 평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안보 인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발언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더 이상 낙관적이지 않다는 내부 판단의 반영이다. 이 위기감의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위기와 홍해 문제에 집중하며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나토의 집단 억지력에 기대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전력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 안전망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인식 전환은 조달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핀란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조건은 위기가 가전이 아니라 상수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북유럽 국가들 내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금까지의 평화는 준비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산물이었다는 자성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자성은
곧바로 조달 우선순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이 다시 부상하는 이유는 명확한 전차, 포병, 탄약 공급 능력, 그리고 정비 훈련, 교육을 포함한 패키지 제공은 북유럽 국가들이 단기간에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경쟁 입찰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시간을 소모할 뿐이며 그 사이 전력 격차는 더 벌어진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배송은 늦어지고 그 지연의 비용은 안보 위험으로 전환된다. 이제 북유럽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전과 다르다.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나 압박 수단이 아니라 전력 공백을 실제로 메울 수 있는 공급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며 경쟁 입찰을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강화될수록 이 주장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북유럽의 착각은 단순히 안보 인식의 오류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사고방식이었다. 그 전제가 무너진 지금 북유럽 국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 축소된 선택지 속에서 한국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럽이 한국 방산을 대하던 기존의 태도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있었다. 조건을 제시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믿음이다. 기술 이전, 절충 무역, 현지 생산, 경쟁 입찰은 전제를 기반으로 작동해왔다. 이 조건들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협상 주도권 구매자에게 있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전쟁의 시간축이 앞당겨지는 순간 이 구조는 급속히 무너졌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기술 이전 요구였다.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한국 방산을 평가하면서 기술을 얼마나 넘길 수 있는가를 핵심 조건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국이 공급자이되 완성 단계의 기술 주체는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요구였다. 그러나 실제 전력 공백이 가시화되자 이 요구는 의미를 잃었다.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이미 유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사례는 이 변화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두 국가 모두 과거에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언급했지만 현재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도착하는가다. 생산을 한국에 맡기고 완성된 전력을 빠르게 인도받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떠올랐다. 이는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압박의 결과다. 절충 무역 역시 같은 운명을 맞고 있다. 유럽식 방산 조달에서 절충 무역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였지만 전력 공백 앞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 상호 교환 조건을 설계하고 산업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소모한다. 전쟁 억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 시간은 감내할 수 없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는 절충 무역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변화는 결제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금 지불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재정 선택이 아니다. 이는 지연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융조달, 공동기금, 정치적 합의를 거치는 방식은 모두 일정한 지연을 내포한다. 반면 현금 지불은 계약과 동시에 생산과 인도를 연결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을 구매하기 위해 바로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는 점은 협상 구조가 이미 구매자 중심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발생한다. 한국은 더 이상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은 자연스럽게 희소자원이 된다. 이는 조건을 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과거에는 유럽이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이를 맞추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공급 일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과거의 협상 방식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점점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전쟁 위험이 고조될수록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미 결단을 내릴수록 지연의 비용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다. 그것은 국가 안보의 취약성으로 즉시 환산된다. 결국 조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 것이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유럽 방산 조달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상이라는 외형은 남아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바뀌었다. 누가 요구하고
누가 응답하는지에 대한 질서가 뒤집힌 상태에서 유럽은 아직 이 새로운 현실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졌다.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배정받느냐의 문제. 유럽이 동시에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한국 방산의 생산 능력은 더 이상 확장 가능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자원이며 이 한계가 곧 우선순위라는 형태로 전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유럽은 오랫동안 방산 시장을 구매자의 영역으로 인식해왔다. 수요는 안정적이고 공급은 경쟁적이며 조건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작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동시다발적으로 가시화되고 미국의 개입 의지가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수요는 동시에 폭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생산 라인은 즉각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 이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선별일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선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이 현금 지불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능력은 차별 요소가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거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배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큰 계약 규모 때문이 아니라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생산과 인도를 직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국 방산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조건을 통해 압박을 가해왔던 국가들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노르웨이가 과거의 요구 조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다른 수요처로도 충분히 바쁜 상황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루마니아와 체코를 포함한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빠른 도입을 요구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모든 요청을 동일한 선상에서 다룰 이유는 사라졌다. 이 변화는 단순히 거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배치의 방향성을 바꾸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 방산이 먼저 도착하는 지역은 방어선이 강화되고 지연되는 지역은 공백이 남는다. 이는 유럽 내부에서 새로운 안보 비대칭을 만들어낸다. 과거에는 정치적 위상이나 발언권이 안보 중심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배송 일정이 방어선을 규정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조차 이 흐름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동안 한국 방산을 견제하며 유럽 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려 했던 독일 내부에서도 한국 방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는 이미 바뀐 질서에 적응하려는 반응에 가깝다. 독일이 이 시점에서 한국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방산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 위치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급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선택은 필연적으로 배제를 동반한다. 누구를 먼저 돕고 어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할 것인지는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 유럽 안보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유럽은 여전히 과거의 협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는 공급자가 아니다. 동시에 모든 요청을 충족시킬 수도 없다. 이 간극에서 발생하는 우선순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뚜렷한 형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먼저 선택받고 누가 뒤로 밀려나는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전쟁의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고 그 시계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